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경아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느라고 제가 또 좋은 정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요. 오늘 반드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축인데요. 이 다양한 저축 방법 중에서도 우리는 보험을 활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보험사 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보의 홍수 시대, 제대로 알아두자라는 주제로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제목에서 느낌이 오시나요? 요즘은 핸드폰 안에 이 세상 모든 정보들이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에는 어떤 정보를 내가 취사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내 형편에 가장 맞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세법은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르면요, 세금으로부터 굉장히 가벼울 수 있고요. 여기에 관심을 너무 안 가지시면 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선은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되나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중에 꼭 알아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저랑 같이 출발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보이는 거는요, 금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적금, 펀드,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이 3만여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대신을 해서 제가 막 공부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중에 조금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검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우선 금리를 적용하는 기간 자체가 A사, B사, C사에 따라서 똑같은 100만 원을 납입을 하는데도 적용하는 금리가 5년, 그 다음에 15년, 15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로 구간이 나뉘어서 확정금리를 적용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년 기준으로 10년 이내와 10년 이후 이렇게 나뉘는 회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10년 기준으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적용하는 금리가 여기는 2.7, 2.25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어떤 구간에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설명해 주는 걸 하나를 보면 다른 회사, 다른 상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은행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시는 분이 제안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여러 회사의 같은 부류의 저축 상품을 그 페이지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게 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공통점은 확정적으로 연복리, 저는 이 연복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이 약간의 차이가 후반부로 가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럴 때 다 배웠던 건데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위력이 나한테 어떤 게 더 많이 올 것이냐 이런 거에서 저는 A사를 선택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 은행에 가도 뭐 제2금융기관 가도 아니면 예를 들어도 내가 낸 돈보다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는 방식 요즘 뭐 어디 여기저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매월 납입하는 적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생기는지 이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적금이 어떻게 불어나서 내 주머니에 돈으로 들어오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한 달에 100만 원씩 12달을 내는 게 원금 1,200만 원인데요. 이렇게 100만 원씩 12번 내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아도 12번을 꼬박꼬박 지켜서 낸다는 게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운동, 저축, 공부 이런 거는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적금을 들었다고 치고요. 금리는 4% 저축을 골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달에 낸 거는 12달을 불이를 해주니까 4% 적용해서 이자가 4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는 거는 12달을 불이하는 게 아니라 6달밖에 굴러갈 시간이 없으니까 4%가 아니고요. 절반인 2만 원만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달이면 만기인데 한 달 직전에 낸 이자 원금은 4%를 적용해 주지만 1년 동안 불이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12분의 1. 그래서 내수중이 들어오는 거는 3,333원. 그래서 첫째 달에 낸 거는 4만 원, 중간에 낸 건 2만 원, 마지막에 낸 거는 3,333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 다 모으면 결국은 원금 1,200만 원에 내가 받는 이자는 26만 원인데 이게 다 내 주머니로 오냐? 이것도 아니고요. 원천 징수한다고 은행에서 이자 다 소득세 빼고 나한테 주는 거는 결국은 21만 9,960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이럴 때는 금리가 매우 높아가지고 이자를 엄청나게 15% 이런 금융상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확정적으로 나한테 얼마의 금리를 준다 이런 게 있으면 꽉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가셔야 하거든요. 우선은 적금이 이런 방식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요즘 핸드폰 안에 내 손 안에 저축 모바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와우! 13%를 나한테 1년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밑에 당부장 표시 작은 글씨를 잘 봐야 하는데요. 조건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입자들 중에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만 또 혹은 어떤 뭐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그러면 23.5%가 실제로 내 금리가 아니고요. 이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되는지 밑에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나라 그 국세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유리지갑처럼 내 소득은 다 신고가 되고 있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막 방안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소득은 예를 들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번다고 신고를 2천만 원만 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신용카드를 쓰는 것들이 지출이거든요. 근데 지출을 1억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세금은 많이 낮추니까 2천만 원으로 낮게 했는데 뭔가를 자꾸 소비 활동을 많이 해. 이런 것들을 전산에서 걸러내는 것이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막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저희 보험 이상, 보험 말고도 금융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런 금융상품은 세금을 안 받을게, 이런 것들을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금융상품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에 입법이 되었던 것을 유예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유예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것들을 저는 법령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천사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90년대는 3년만 유지를 하면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얼마를 넣더라도 다 비과세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3년만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고? 이럴 수 있는 배경은 이 당시는 금리 자체가 10%만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은행에 하도 많이 가니까 보험회사에다가는 3년만 유지를 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받았죠. 그런데 이게 5년, 7년, 5년으로 다시 내려간 거는 이때 IMF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거고요. 현재로 보면 2017년 4월 1일이 마지막으로 법 제정이 된 거를 지금 이걸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이 강화되는 주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3년, 2년, 3년, 2년마다 계속 바뀌는데 최근에 2013년에 마지막으로 법이 바뀌었었던 거는 만기 도래되는 게 2023년이었었어요. 요 당시에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7년에서 텀이 지금 4년 됐고요. 지금 2017년에 지금 6년 이렇게 7년 돼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비과세라는 제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조만간 손을 보겠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딱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금융상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해약만 안 하면 저는 쭉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구수 모두 다 개인에게 허락된 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저축성 상품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매번 연금 생활을 하던 저축을 하던 세금을 다 떼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이런 거 잘 아셔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식구수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저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 막 이럴 때 어르신들께서 건강보험공단에 막 찾아왔어요. 막 기사 살펴보면은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더러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이제 와서 70대, 80대 무슨 말이야? 이 고작 연금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건강보험료를 200만 원을 내라고? 어머나. 이분이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집, 차, 뭐 조그만 상가 이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건강보험에 다 과표료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막 건강보험료를 막 이렇게 계속 높이 내니까 물론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요. 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 병원에 자주 안 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알아야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금융상품은 아예 나라에서 재산이라고 안 잡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품이 있다면 빨리 픽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상품의 결과론적으로 은행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1억 모으기 작전, 뭐 2억짜리 플랜, 뭐 이런 건데요. 결국은 첫 번째 장에 보여드렸던 금리 적용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 금리 적용이 저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납입은 딱 7년만 하고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했을 때 10년 됐을 때의 목표 금액입니다. 여러분도 10년이 되게 긴 것 같기는 한데요. 대통령 선거 2번 하면 그냥 10년 훌쩍 가거든요. 그리고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됐든 시간은 5년, 7년, 10년이 흘러가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서 50만 원, 30만 원씩 해도 목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중에 만기가 돼서 실제로 목돈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을 딱 내가 수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중도 해약률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요.
만기에 목돈을 찾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보시는 거거든요. 너무 긴 거는 좀 지루하니까 7년만 납입을 하고 3년 동안은 가만히 거치만 했을 때 목돈 만드는 거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얘의 장점은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떼고 그 다음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 비과세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요런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고, 기능이 있음에도, 이런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를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저축 상품은 중간에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저축으로 잘 활용했는데 나중에 저축으로 넣었다 뺐다 이거 뭐 납입하고 꺼내 쓰고 이런 걸 충분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연금으로 딱 고정을 해 놓으면, 연금의 위력은 이런 것 같아요. 연금 수급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매달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한 달마다 계속해서 나는 받기 싫어도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투자를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 자녀의 리스크,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이 되는데 반드시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생활이 한 달 단위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연금 수급권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는 내 노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을 불효자로 안 만드는 이런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40대 초반인 사람이 납입을 하면 한 47세 정도? 47, 8세 정도 되면 이제 돈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100%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만히 두기만 하면 최초에 보여드렸던 그 수익률을 적용해서 내 원금 대비 22%의 수익률이 불어나는 거죠. 심플한 게,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내면 그냥 220만 원이 이자인 거고요. 1억을 납입을 하면 2,200만 원이 이자인 거예요. 간단하죠. 확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만히 더 두면 시간의 위력으로 점점 돈을 더 굴러가게 될 거고요. 우리는 모두 다 60세 막 젊은 친구들은 80세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모두에게 오거든요. 잘 선택을 하셔서 7년만 내고 가만히 굴러만 가는데 돈이 2배, 3배 불어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젊으신 분들은 80세가 안 올 것 같지만 의외로 금방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돈 내놓은 것이 점점 불어나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충분히 찾아 쓰고, 얘의 위력은요, 수익률의 위력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시간은 결국은 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긴 텀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돈을 모을 수 있고요. 매년 6개월이나 1년마다 적금을 자꾸 깨서 쓰시는 분들은 큰 돈 모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큰 돈 모으려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억 모으겠죠. 쉽지 않으니까 작은 돈으로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유지율 현황이라는 것을 검색어에다 놓고 하시면은 구간별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저축성 위력이 높고 확정금리인 것들을 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유지를 하는지, 그 혜택을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제가 다 막 보여드릴 거는 아니고, 보통 보면은 2, 3년 정도 유지율을 보면 60%에서 70% 정도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7년짜리 저축인데도 불구하고 7년을 다 완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 정도가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속을 잘 지켜서 20%, 30%를 내 수익률로 가져가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떼는데, 반대로 어쨌든 어떤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금융상품의 혜택들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하면은요, 이 원리만 잘 이해를 하고 7년만 돈을 낼 수 있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다음에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고 게다가 평생토록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에서도 다 제외되는 이거는 어쨌든 정보를 잘 아시고 그중에서 내가 유지만 잘한다면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의 이 반대급부를 내가 다 혜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잘 고르셔서 긴 거 막 20년, 30년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7년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서 나는 반드시 유지를 잘해서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그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저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인 보험사 적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보험사 적금은 보험의 장점 그리고 적금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은퇴 후 생활 자금 등 이렇게 다양한 재테크 목적으로 유용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드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그리고 연금 전환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점들 참고해서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경아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경아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점심은, 그러니까 한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2부에서는 이도희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자,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540건 이상의 교통사고와 약 77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사고를 대비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운전자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도희 전문가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확연히 다른 보험 맞고요. 제가 일단 필수 보장을 운전자 보험으로 선택한 이유는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은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그 다른 점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다들 아시죠? 1년마다 재가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선택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동일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매년 재가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에게 발생한 그 피해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민사적인 책임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무서운 부분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좀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고 또 형사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 중에서 핵심 특약은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은 비용 처리 담보인데요. 이 부분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입 금액이 2억에서 2억 5천까지 가능한 부분이세요. 근데 이 교통사고 처리 비용은 언제 지급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옆에 화면을 보시면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일 때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형사 합의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담보 이름이 형사 합의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근래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그리고 도주, 약물 제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망과 중상해 외에도 12대 중과실이 있는데요. 나는 운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2대 중과실 그렇게 허투루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가속, 그리고 앞지르기 그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에서 앞질렀을 때, 그리고 철길 건너목에서 사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그리고 보도 침범, 음주운전,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12가지예요.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죠? 제가 두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각각 마주보는 도로가 1차선일 때 우측에 그 불법 주차하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그 차를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피해는 가지만 혹시나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건 역시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님 어떠세요? 많이들 해보셨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보도 침범이 있는데요. 제가 인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사고가 나서 인도 침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커피숍이 있고 커피숍 앞에 그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커피숍을 들어갈 때 인도를 지나가게 되죠. 인도를 지나갈 때 그때 만약에 보행자들이 사고가 나면 이건 역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위험하겠죠. 나라고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 벌금, 여긴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을 때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음주운전 이건 역시도 무면허 운전, 도주까지 제외가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벌금이 2천만 원까지가 한도였는데요. 2020년 3월 26일에 그 민식이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받았을 때에는 최고로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벌금을 아마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셔서 설계사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 부분 더 보충하세요라고 많이들 갈아타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벌금 역시도 있고요. 대물에서도 5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이 부분의 특약이 약관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입이 아주 예전 거는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선지급이라는 거예요. 선지급 5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재판에 가기 전에 그 전에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야 가장 조금 더 형량이 낮거나 이런 부분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2022년 10월 이후에 선지급이 변경이 된 거라요.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소급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 핵심 특약사항으로 3가지 살펴봤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자, 이외에도 자동차 부상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동차 부상 처리 비용은요, 자부상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비용 담보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특약 담보이기도 해요. 이게 1급부터 14급 등급까지 있고요. 각각의 등급마다 보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부상이 14급이 나왔을 때는 대략 염자로 취급을 해서 30만 원까지 가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급도 30만 원 정액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부상이 조금 더 심해질 경우에는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심장 파열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그것에 1급에 준하는 정액 지급의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해도 병원만 갔다 오면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준하는 정액 지급을 받는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급은 쇄골 골절, 그다음에 6급은 팔꿈치 그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은 3급이고요. 이렇게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어져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부상 처리비에 대한 내용 들었습니다. 부상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급수가 나뉘고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비탑승 중인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 비용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용 담보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비용, 그다음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탑승 중에만 가능한 부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천하는 플랜의 회사는 비탑승 중에도 운전자 비용 담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출시된 3조는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도 비탑승 중에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보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시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상 범위는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운전증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탑승증 사고는 운전하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분수가 있어요. 자동차 주정차 이후에 사고 난 후에도 이 모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 플랜은 지금 단 한 회사만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에 회사를 가입하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는 탑승 중에만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사고라는 게 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탑승 중에도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운전자 보험 약관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기존 운전자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옆에 사진을 잠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줄친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운전하던 중 발생한 그리고 밑에 자가용 운전자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도요. 운전하던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운전하던 중입니다. 이 부분이 운전하던 중 기본적인 약관이에요. 전부 다 아마 이것을 가입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거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비탑승 중에는 이게 사고가 나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일단 탑승 중이라고 하고 운전 중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면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그리고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이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자동차에 앉아 있기만 하면 운전자를 그러니까 핸들을 가지 않아도요. 그게 이제 탑승 중이라고 봅니다. 이때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운전 중일 때의 비용담보는요. 보장의 사각지대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담보라는 거죠. 이 부분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존 운전자 보험 약관을 좀 살펴보니까요. 운전하던 중이라는 말이 이 대목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뭐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반드시 탑승을 해서 핸들을 조작하거나 혹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을 좀 의미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라는 건 정말 예기치 못하게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운전자 보험 약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에 항상 선두주자인 회사이기는 맞거든요. 그럼 다들 어떻게 보면 눈치는 채셨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픽하는 부분은요, 운전자 보험 약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다음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고요. 4번을 보면은요, 일단 비탑승 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려서 한 시간이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에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비탑승 중인 사고가요. 5분 안에 사고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리고 보험 증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자기 본인의 그 자동차 그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증권에 그 자동차 번호 입력하는 부분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다음에 비탑승 등 기본 보장 영역은요. 정차 후 5분 이내이고요. 증권기재 차량은 5분 초과하지 않고 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장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하신 운전자 보험 약관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차 후 5분 이내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탑승 사고가 이 정차 후 5분 이내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신 운전자 보험 약관까지 잘 들었는데 자, 그럼 만약에 비탑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도 좀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할 것 같아요.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네, 비탑승 중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골프장은 굉장히 언덕이 많아요. 이렇게 굴곡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그 잔디를 보수하는 그 트럭이 잠깐 이제 트럭을 정차한 후에 잠시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그 카트를 몰면서 두 분이 오시다가 이 정차된 그 트럭이 뒤로 몰리면서 카트 2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망 또는 중상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탑승 중에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보험은 비탑승 중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예를 들면은요, 마트를 가려고 언덕길에다가 변속 뒤로 해놓고 정차 후 차가 미끄러져서 주부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비탑승입니다. 그리고 갓길 정차 후에 이렇게 문을 열다가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을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반신불구가 됐어요. 이것도 중상해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탑승입니다.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다가 타인을 충돌한 사고예요. 이건 역시 두 개 다 비탑승이고요.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구 탓일까? 운전자 100%입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사이드 브레이크 사고는
그 형법 268조에 따라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상죄를 적용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나 자동차는요, 이 언덕에는요 고임돌을 넣거나 고임목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 운전자가 과실이기 때문에 거의 100% 업무상 과실이라고 취급이 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부 다 이 네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은 전부 비탑승 중이에요. 비탑승 중에도 충분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고라는 거 정말 아차 싶을 때 발생하곤 하죠. 예기치 못하게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이 비탑승 사고에서도 비일비재한 만큼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험료도 좀 궁금해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상정이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보험료 비싸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이 회사 상품은요 4월 이후에는 보험료를 또 인하를 했네요. 기존의 17,269원짜리가 40세 기준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최대 20%까지 절감이 돼서 지금 13,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에는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그 비용 담보만 들어갔을 때이고요. 아까 제가 꼭 필수 특약 담보 하나 넣으라고 했죠. 뭐죠? 네, 자동차 부상 처리 비용 이거 꼭 넣으세요.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부담하시면은 17,000원, 18,000원에도 가입을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17,000원대라는 기존의 보험료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4,000원 가까이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제가 운전자 보험은 첫 번째 어떤 비용 담보를 가입하라고 하셨죠? 네, 교통사고 처리 비용, 두 번째는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상 처리 비용, 부상 처리 비용. 여기 오타가 났네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비탑승 중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로 이 부분 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커피 3잔 아끼면은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담보, 정말 중요한 담보 가입할 수 있으세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블랙박스 교통사고 사례로 정말 다양한 사고 영상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를 완전히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전자 보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함께 보시죠. 노란우산 공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연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노란우산 공제 만기를 앞두고 계신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연금 박사잖아요. 우선 소득공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직장인 내지는 자영업자 이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노란우산 공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요게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품 제목 무슨 연금 앞에 소득공제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보험회사에도 많이 있고요. 은행 가셔도 되고 뭐 하는데 차이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은 몽땅 묶어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거의 만기가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준비를 하실 때는 소득공제 받는 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 걸 많이 떼기 때문에 굳이 한번 다 만기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따져보셔서 공제 안 받는 연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만기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에는 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연금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머님이 뇌출혈 담보와 뇌경색 담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뇌혈관 담보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뇌출혈과 뇌경색 이외에도 뇌혈관 질환 진단에 포함이 되는 것이 있나요? 네, 현재 어머님께서 뇌출혈 담보와 뇌경색 담보를 갖고 계신데 이 담보가 뇌혈관 질환 진단에도 포함이 되는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문이 드실 수 있으세요. 일단 보장 범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일단 가장 큰 넓은 범위는 뇌혈관 질환 담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뇌경색, 뇌경색은요, 뇌졸중과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뇌출혈 진단, 뇌출혈 담보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뇌출혈 담보와 뇌경색 담보를 가지고 있으시니 뇌혈관 진단금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과 뇌출혈 그거 외에도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근래에 뭐 의료보험, 저희 나라 의료보험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고 또 요즘에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진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뇌출혈까지 가지 않아도 초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 받더라도 정상 생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뇌출혈 담보와 뇌경색 담보는 부분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 담보를 따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변에서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진다고 합니다. 30대 부부인데 자녀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자, 이번에 문의해 주신 분은 30대 부부이신데 현재 자녀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추후에 실손보험이 비싸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목매지 않고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최근의 트렌드가 4세대 실손보험이 엄청나게 뭐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한 가입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해져 있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보장을 많이 받는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잉 진료 내지는 뭐 보장이 많이 되니까 뭐 편하게 실비 청구도 되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올라가는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전문가들 혹은 보험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저라면 내가 중증 질환이 있어서 실손보험으로 매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계속 도움을 받으면 비싸도 옛날 거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저처럼 보통 사람들 병원도 잘 안 가고 실비 도움도 잘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도움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실손보험을 계속 올려서 내야 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1년, 2년, 3년 뒤에 올라가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셔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말씀에 아직 자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 자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내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기타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1, 2년 더 유지해서 특히 득볼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걸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갱신될 때 덜 오르는 걸로 실비를 나중에 버렸을 때 대체할 만한 수술비 플랜 이런 거를 세트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갱신될 때마다 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김경아 이도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마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